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분석 방법 중에 어프로치 방법이 있었죠. 탑다운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먼저 거시경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무엇보다도 잘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차시에서 거시경제 분석에 관한 내용 위주로 여러가지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거시경제 분석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경제 인덱스에 관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채권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강도도 여러가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그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과 그리고 산업 분석과 더불어서 거시경제에 관련된 여러가지 지표에 대한 움직임을 분석해서 연관성을 찾아내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관 투자가인 영웅기금들 같은 경우에 거시경제에 대한 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보고 투자할 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자, 주식이나 개별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가 이자율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여러 경영학 관련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워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이자율은 화폐 서비스의 가격 그리고 신용의 가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질 이자율입니다. 즉 소비나 투자나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자율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명목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은 그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주가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즉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 예금에 가입할 경우나 채권을 살 경우에 그만큼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자율을 많이 받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되는 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자율이 높은 즉 안정성이 높은 그러한 은행 상품이나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이자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자에 대한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상품을 매도 또는 매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긴 하지만 수익률이 기대될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금의 흐름이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금융시장이라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왜곡된 상태에서는 이자율과 주가가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는 이자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시경제 인덱스 중에서 환율입니다. 자, 환율은 뭐죠? 한 나라의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로서 환율은 한 나라 통화의 대외 가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1달러에 1110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하여튼 그러한 환율도 여러 가지 분류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환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 환율이냐 재정 환율이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나라의 통화의 각국 통화에 대한 환율 중에서 과연 기본이 되는 환율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환율에서 간접적으로 산정된 그러한 환율인가에 따른 그러한 분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정 환율이냐 아니면 굴신 환율이냐 아니면 변동 환율이냐, 즉 환율의 변동이 인정되는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 환율은 각종 정책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형태겠죠. 반대로 변동 환율은 시장에서 발생되는,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되는 그러한 환율을 나타내겠죠.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굴신 환율은 뭘까요? 이 환율은 양 당사자국이 환율의 움직임, 즉 상한선과 하한선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는 거래 상대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의 환율이냐 아니면 대고객 간의 환율이냐 이런 거죠. 은행 간의 환율은 당연히 은행 간에 거래되는 환율입니다. 즉 이 은행 간의 환율은 우리는 시장 환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고객 환율입니다. 즉 은행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율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외국환 은행의 입장에서 보는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분류에 의해서 매출 환율이냐 아니면 매 환율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류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환 환율이냐 아니면 일람 출급 어음 환율이냐 기한부 어음 환율이냐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자, 이 분류 방법은 은행이 실제로 고객과 거래한 외국환의 종류에 따른 분류 방식입니다. 자, 먼저 일람 출금 어음 환율 볼까요? 이 어음 환율인 경우에는 사전에 만기를 정해놓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율입니다. 반대로 기한부 어음은 사전에 어음에 대한 만기를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과연 외국 간의 수도 시기에 따른 분류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수도 시기죠. 네,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있습니다. 현물 환율은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되는 환율을 의미를 하고 있고, 선물 환율은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제는 특정 날짜가 지난 이후에
결제되는 그러한 환율이 되겠습니다. 즉, 현물 환율은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선물인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특정한 날이 경과된 T 플러스 알파인 그러한 경우에 결제되는 그러한 환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환율의 표시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느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수치 계정 환율인 외화 표시 환율이죠. 또한 지급 계정 환율인 내화 표시 환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환율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두 통화 사이의 환율은 실제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그러한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이나 또는 물가 또는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에 이어서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과 동향은 당연히 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주식 지분율이 거의 40%에서 50%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한 외국인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올 때는 외국의 화폐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그러한 금액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와 매수의 패턴에 의해서 이러한 환율들도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끔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 예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경제 변수들입니다. 자, 먼저 국민소득을 볼까요? 이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게나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죠. 이러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한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서 환산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국민소득을. GNP인 국내 총생산, GNI인 국민 총소득, NNP인 국민 순생산, 그리고 NDI인 국민 처분 가능 소득, NI인 국민 소득, 그리고 가처분 소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 소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수지가 있겠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한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수지에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생산활동 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생산활동 가능 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활동 가능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어떤 기업들은 매월
매년 일정하게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업체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여름이 매출이 늘어나서 여름에는 근로일수가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업체의 매출은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정을 해서 경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의 하나가 계절 조정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계절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간섭, 그리고 제도에 따라서 매월 또는 1년을 주기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단기적인 그러한 변동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나 아니면 근로일수 조정법과 같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절 조정을 실시한 이후에 경기를 예측을 해야 합리적인 경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지수는 경제의 순환적인 동향 파악과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지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 지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진행되는 선행지수, 그리고 경기와 함께 가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그리고 경기의 그 진행 흐름을 사후에 판단하는 그러한 후행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지수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지표는 크게 선행지수 10개와 동행지수 8개, 그리고 후행지수 5개로 각각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지수를 제가 한번 쭉 나열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지수입니다. 구인 구직 비율, 재고 순환 지표, 소비자 기대지수, 국내 기계 수주액, 그리고 자본재 수입액, 그리고 건설 수주액. 자, 코스피 지수가 있네요. 종합주가지수.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종합지수가 오르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의 경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선행지수 또 할까요? 금융기관의 유동성, 장단기 금리차가 있네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점, 그리고 순상품 교육주권, 이런 것들이 선행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동행지수 있습니다. 자, 비농가 취업자 수, 광공업 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 지수, 건설 기성액,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있네요. 그리고 도소매 판매액 지수, 내수 출하지수, 그리고 수입액이 있습니다. 자, 후행지수 6개가 있습니다. 상용 임시 근로자 수와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소비재 수입액, 그리고 도시가계 소비지출, 자, 그리고 여기에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지표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종합주가지수, 주식과 관련된 그러한 그 인덱스는 선행지수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과 관련된 그러한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후행지수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표 중에서 물가지수입니다. 크게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CPI로서 현재 500개 품목에 조사된 가격 변동을 가중 평균화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 900개 품목의 생산자 판매 가격을 가중평균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비율로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지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의 변화도 역시 주가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실물 거래에 있어서는 자금 거래가 반드시 수반이 되죠. 따라서 결제 수단인 통화량의 변화는 매우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화량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량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에 M2를 즉 총통화를 중심통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MCT와 M2를 병행 사용하게 됐습니다. MCT는 M2와 CD 그리고 트러스트를 합한 그러한 통화량입니다. CD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겠죠. 그리고 트러스트는 신탁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IMF 외환위기 때에는 이 M3를 또 하나의 통화 지표로도 생각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는 M2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경기 예측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DI인 경기 확산 지수와 경기 지수인 CI 그리고 기업 실사 지수인 BSI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 확산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이 제거된 각 구성 지표들 중에서 상승, 즉 증가의 방향으로 움직인 지표수가 전체 지표수에서 얼마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DI는 디퓨전 인덱스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 DI는 경제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한 경기 동향 요인이 다른 부분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경기 확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50 미만 나왔다. 그럼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구나. 수축 상태를 지속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는 50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참고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DI 산출 공식은 전월비 상승 계열수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보합 계열수를 선정된 총 계열수로 나누어서 100으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경기 확산 지수인 CDI는 전기 누전 경기 확산 지수 플러스 DI-50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경기 종합 지수 CI입니다. 아까 CI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살펴봤죠. 컴포짓 인덱스입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요 경제 지표를 선정한 후에 이 지표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가중 평균해서 작성하는 그러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경기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게 되면 경기 상승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 CI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감소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I의 경기 전환점에 대한 일치성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경기지수는 크게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지수입니다. 향후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앞으로 일어날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 변동과 과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선행종합지수는 그 미래를 의미하고 있죠. 향후. 그러나 동행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 실사 지수입니다. BSI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죠. 이 방법은 수많은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기업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BSI의 기준치는 100입니다. 그래서 100을 초과하게 나타날 경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즉 호전의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고, 100보다 낮은 상태를 나타낼 경우에는 경기가 악화, 좀 퇴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사지수를 산출하는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설문지를 배포해서 증가 업체수 마이너스 감소 업체수를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누어서 100분율로 환산한 후에 플러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차시에 크게 어렵지 않게 경기 지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교재를 중심으로 반복을 하면 크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